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앵커. 오늘은 전문 가 두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이 대한변협과 또 하창우 당시 회장을 압박하고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법권 행정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볼 것이 대법원에서 대한변협을 상대로 압박을 했다고 하는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그 내용부터 살펴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대한변협 회장뿐만이 아니고 대한변협 전체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첫째가 재정 압박적 측면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대한변협 신문 광고를 아예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고요. 그리고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일정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삭감까지 검토됐다. 그래서 재정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짙어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대한변협의 힘빼기 작업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판사로 임명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거 같으면 대한변협의 전적인 권한을 줬었는데 이것을 지방변호사회에도 이관을 해서 지방변호사회가 면접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까지 줬다. 그래서 문건에는 심지어 한자 수거까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원교근공이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함께 하면서 멀리 있는 적을 무엇인가 이완시키는 이와 같은 전력으로서 이게 마치 하나의 전쟁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생활 속에서 뭔가 변호사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검문 검색을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상당히 치졸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안까지 검토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잘못 변호한 사례를 하나의 백서 같은 것으로 이것을 발간하는 이와 같은 계획, 그리고 대기실도 없고 또 변호사가 주관하는 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판사가 참여하지 않는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변호사협회에 무엇인가 위상을 떨어뜨리고 불이익을 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것뿐만 아니라 하창우 변협 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사찰과 관련한 내용도 나왔어요. 인터뷰. 일단은 과거에 수임했던 명세를 전부 다 전수조사한 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그것을 국세청에 통보를 하거나 일부 기자들에게 흘려서 그것을 언론 보도화시키는 어떤 여러가지 기획까지 검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특정한 기자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이미지, 명예를 손상해라 이런 것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집요하고 세밀한 방법으로 하창우 전 회장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이 갖가지 정책이라든가 변호사 단체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변호사 사이에서는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 대한변협 측에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고 지금 거론된 하창우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서울지 방변호사협회장 시절에는 법관평가제도를 실시했었는데 이게 법원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제도였거든요. 지금도 법관평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워스트 리스트는 실명조차 언론에 공개 못하고 행위 정도만 올라가는 상황인데 순수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판사 출신의 회장이 아니라 변호사 출신의 회장으로서 법원을 견제하는데 목소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내고 법관 평가라든가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판사 어떤 법원의 실체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인물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가지 위법한 행위까지 동원했다. 이번 이게 사찰, 사법농단의 핵심적인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하. 창우 전 변협 회장에 대해서 개인 사찰을 했는데 개인 사찰을 한 이유가 대법원이 추진을 했었던 상고법원에 대해서 반대했다 하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상고법원 추진이 위헌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상고법원 만들지 말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심리를 충실히 해라 이렇게
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 의심이 가고 있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하창우 회장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는데요. 재산과 관련한 조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입 명세를 전수조사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변호사들한테는 어떤 압박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게 사실 수입 명부를 전수조사할 건 한이 법원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수입 명분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보통 조세탈루 혐의에 대한 강력한 의혹이 있었을 때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에서 개인 변호사의 수임 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전수조사를 했다 라는 것은 사찰을 했다라고 볼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회장 재임 시절에 변론을 수행함에 있어서 변협 사무처장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취지로 보도가 나가고, 그런 여러가지 부정적인 보도가 나가 하창우 회장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손상시켜라 이런 것들이 실행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닌 분의 직권을 남용한 부분 그리고 사찰을 한 혐의, 그것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법원에서 대한변협 회장 개인의 건물이 뭐가 있는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밝힐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부적절하고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하창우 전 회장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런 압박 방안을 마련해서 변협을 압박하고 대한변협 회장 개인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실행했나? 앵커 하창우 전 회장도 약간 어이없다라는 그런 반응이었는 실제로 이런 압박 방안들이 실제로 이뤄졌나 하는 부분들이 쟁점인데요. 여기에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이죠. 인터뷰. 네, 그런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돼서 지원과 관련해서 처음에 예를 들면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한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9조 원 재단 경우에는 2016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지원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무근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직권남용의 혐의, 심지어 업무방해 혐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1월 달에 대한변협 회장 선거와 관련돼 있을 때 이런 문건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하창우 회장이 되게 되면 상고법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위, 3위, 1위가 돼서 33%가 넘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2위와 3위의 예를 들면 정치권으로 이야기를 하면 소위 말해서 합종연행을 할 수 있도록 판사들이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35%의 투표율을 얻어서 바로 회장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말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상황은 또 대한변협 상고와 관련된 무방해 부분의 혐의도 분명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와 같은 계획 자체가 실제로 실행에 옮겨졌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수입 내역과 관련돼서 만약에 국세청에서 여러가지 세무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세무조사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은 것 같고요. 또 논사의 일정한 내용이 이렇게 정말 알지 못하면 안 되는 내용이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 이건 취재를 통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공을 해서 기사가 또 적혀졌다라고 하면 이것도 대법원 판사의 업무 영역 밖에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행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또한 직권남용 혐의가 점점 짙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지금 공식적인 대법원의 입장에서 지난번 보직에 있던 분들은 이런 것은 없었다. 이렇게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수사로서 밝혀야 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변호사 단체의 수장에 대한 어떤 압박이다 보니까 이건 변호사들과 법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법률구조재단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건 뭐냐 하면 경제적 약자들이나 공익적인 사건에 지원하는 재단이거든요. 소송구조라든가 쉽게 말하면 국선보 수처럼 이 재단에서 어려운 분들께 소송을 부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재단인데 본인들의 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민을 위해서 설립된 법률구조재 단의 예산을 삭감하겠다. 굉장히 국민들도 사실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국선 보수도 삭감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야하면 국선 보수를 삭감하면 결국은 국선 보수 변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경제적 약자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고 변협 수장의 여러 가지 압박은 뭐냐 하면 변협의 입막음 행태, 그러니까 법원의 불리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단체 인원 또는 변호사 단체인데 그 한 곳에 굉장히 불리한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입을 막겠다라고 한다면 법조사에서의 견제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균형이 깨진다는 거거든요. 일선 변호사들은 법원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의뢰인들이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 염려돼서 개개별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협이라는 단체에서 그런 어떤 불리한 정책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법원의 정책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곳이 실제로 그런 견제 역할을 하니 법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치졸한 방법이나 위법 행위를 동원해서 압박을 했다. 이 사회적인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법원 내부에서도 아마 이런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거나 자성하시는 판사님들 많을 겁니다.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내부의 목소리는 법원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개 410개의 문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0건 정도가 대한변협과 관련한 압박 문건이었었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었던 문건들이 내용들이 이게 실제로 실행에 옮겨졌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판단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410건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렇게 제공된 것 외에 전체의 대법원 PC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마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PC 자체를 아예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디가우징 방법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옮겨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관련 당사자들의 이메일에 대한 확보라든가 또는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문건들, 이것이 사실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과연 이것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결국 또 판사가 발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자기 집의 모든 것이 드러난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발부를 해줄지,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법원에 서 입맛에 맞는 문건만 이렇게 검찰에 제출했을 때 전체의 그림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이런 한계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봐서는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도대체 고법원이 뭐길래, 예를 들면 청와대에는 그렇게 맞춤형으로 접근을 했는가 하면 또 심지어 검찰에 대해서도 일정한 빅딜 했던 것도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안 사건의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는 증거 능력을 많이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의 내용의 문건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체포영장 발부도 활용하겠다. 이래서 검찰하고도 무엇인가 맞춤형으로 했으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변협에도 결국은 이와 같이 변협 회장에 대한 압박으로서 상고법원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상고법원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올인을 했느냐, 이런 불만과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의 실체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겠느냐. 결국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자체를 판사가 하는 것인데 과연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 여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과연 다른 수사는 사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그칠 공산이 크지 않은가가 이 수사의 딜레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뤄질까요?
뷰. 일단 혐의 사안에 대해서 조사, 실제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문제, 사법농단 사건을 최초 폭로한 전 판사님들 지금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관계자들 모두 소환돼서 조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사위원회에서 서면 조사로 끝났던 사람들도 많은데요. 소환 조사에서 알게 된 경위라든가 실제 이뤄진 실행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는 수사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지금 하드디스크나 디지털 포렌식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진술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지금 문건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행되었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특정한 기자의 름의 문건은 올라와 있고 이 기자를 통해서 하창우 변협 회장에 대한 수임 관련 문건과 관련해서 이것을 보도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보도를 봤을 때 저희는 이게 법원에서 관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하창우 회장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반대 캠프의 후보자 측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한 걸로 추정이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법원에서 내부 정보를 기자한테 흘려서 이게 보도가 나가고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겁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고요. 위법 행위라는 건 직권남용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인데 불순한 목적으로 하창우 회장과 또는 그 사람을 선임한 의뢰인의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한 거거든요. 업무상 비밀 누설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사할 부분이 있는지는 A 기자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이 기자분은 취재보호 차원에서도 입을 닫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어디서 취득했는지 법원 누가 그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인지를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단순한 압박 문건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수사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